여기 만약에 여기 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볼트가 하나 올라왔다가 내려갔으니까 여기 당연히 구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엘링미라이에스 이 베네디타 타글리아보의 산타 카테리나 시장 리노베이션 계획안. 리노베이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난 2시간 동안 앞에 타임 그리고 그 앞에 타임 이야기했듯이 이곳이 시장으로 쓰인 지도 150년이 넘었고 원래 시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시장이 있기 전에도 산타 카테리나라는 같은 이름의 가톨릭 종교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곳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도미니카 수도원인 산타 카테리나 수도원이 있었던 곳이죠. 1200년경에 있었던 수도원이고 카탈루냐의 고딕 구조물로는 제법 규모가 있고 아름다운 사진으로 산타 카테리나 콘벤토 데 산타 카탈리나 하면은 나오는데 규모가 상당해요. 그리고 시내에 가까이 있는 수도원으로는 아마 규모가 이거랑 제수스 수도원 정도가 성 바깥에 있었던 유일한 주요 건축물. 왜냐하면 주요 건축물은 성 바깥에 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성 바깥에는 외적의 침입도 있고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바다로 오는 해적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는 주요 시설물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산타 카테리나 시장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보는 거냐면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에 플라사 노바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이 동서방향으로 긴 광장인데 그 광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동쪽을 보고 쭉 가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타 카테리나라고 하는 콘벤토 수도원은 원래 대성당이랑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 바르셀로나 대성당에서는 한 150m, 길게 봐도 200m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근데 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했던 바 지금 대성당하고 여기하고 200m 거리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비아 라이에타나라고 하는 신장로가 들어서면서 이 두 지역이 갈라졌고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떤 의미로는 도시적인 구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구도심 재생의 관점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인 겁니다. 구도심에는 플라사 노바라의 정도 규모가 되는 광장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장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플라사 노바의 빈 공간을 자기의 것으로 역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얀색으로 1층 부분에 있는 벽면은 1850년경에 지어진 150년 된 바르셀로나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전통시장. 지금이야 전통시장이고 예전에는 최신식 시장이었겠죠. 시장이라고 할 보케리아 시장 바로 다음에 지어진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하얀 벽면 보이시죠? 이 정연한 아치에 연로되어 있는 신고전 주의 건축물입니다. 굉장히 평범해요. 무색무취하죠. 종교 시설도 아니고 이게 왕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행정관청의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웅장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컨벤셔널이라고 그러죠. 그냥 평범한 수준의 구조물. 하지만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여튼 그 구조물 위로 지붕이 덮여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그 위로 지붕이 덮이면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바 플라사 노바 광장에서는 이 시장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이게 이 시장의 오래된 인면이고 지붕이 옛날엔 당연히 안쪽으로 덮여 있었죠. 이 산타 카탈리나 시장으로 스페인 말로는 카탈루냐 말이구나. 메르카타 산타 카타리나 이렇게 찾으면 옛날 사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이 벽면 안쪽으로 이렇게 박공지붕이 되어 있었거든요. 평범한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플라사 노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시장의 위치가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미알라이에따나라는 길 건너까지 불러오고 싶은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싶은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컨템포라네요. 오늘날의 현대적인 구조물로 변화시켜서 뭔가 이 구도시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일단 눈에 지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붕은 멀리에서도 지붕 구조물이 밑에 있는 벽면보다 훨씬 더 돌출되어 있고 그 모양이 색깔이 길에서 스페인말로는 야마티보 뭐냐면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타카테리나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밑에 있는 150년 된 시장을 부수지 않고 오늘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 그 표현에는 에엠베테 사무실, 이 사무실의 소개를 통해서 보면 이 밑에 있는 역사적인 것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뭔가를 그 위에 더 씌우는 것, 플라스틱처럼 더 씌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지붕은 밑에 있는 150년 전의 신고전주의 시장의 구조물에 전혀 기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구조물, 땅에서 솟아오른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할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 박공 지붕, 그러니까 철 구조물 위에 올린 박공 지붕이었다면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필요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이 위에 지붕에 덮여 있는 거는 32만 5천 개라고 하는 아주 복잡 다양한 타일로 이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 타일 지붕을 덮은 제가 이 건물을 설계한 주셈미아스랑 베네데타 다글리아보에랑 같이 설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세비야에 있는 타일 제작소에서 이 위에 타일을 32만 개의 타일을 제작해 왔는데 뭐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타일을 제작하는데 뜻밖에도 이 타일에는 우리 생각하듯이 프린터에 프린트하듯이 모든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 다양한 색채의 타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코카콜라 캔 있죠? 빨간 캔. 그거 태양빛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빨간색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코카콜라 캔이 이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빨간색이 다 날아가 보이는 거 기억하시죠? 위 여러 가지 색채의 타일을 제작해야지 되는데 타일 제작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빨간색 타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건네들었고 뭐 여튼 타일의 제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색채의 조합에 대해서 매트릭스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프로젝트는 예전에 있던 역사적인 구조물에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물이 예전 구조물과 이렇게 얽혀서 서로를 잡아먹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극도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기 있는 원래 있었던 구조물, 원래 있었던 신고전주의 구조물은 조적입니다. 돌 위에 돌을 쌓아서 덩어리로 만드는 구조물이죠. 그 구조 체계 역시 아치와 피어, 아치를 받는 것은 피어죠. 벽기둥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어라고 할 수 있는 이 각기둥 위에 올라간 아치로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그리고 구조 체계와 공간이라는 것이 꽉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construction이라는 의미에서요. 근데 이 지붕을 보세요. 지붕이 만들고 있는 공간 구조랑 이것이 힘이 실제로 흐르는 구조 체계랑 모양이 상당히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기둥으로 받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 나무 모양 기둥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개의 가닥, 기하학,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이 수직 수평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여러 개의 꺾인 가닥. 어떤 의미에서는 약한 기하학이라고, 약한,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 않는 약한 기하학의 여러 개의 기둥들로 일부러 분리해서 만든 이 구조체, 이 지붕을 받고 있는 구조체는 지금 바깥에 이 조적으로 만들어진 이 벽체와 전혀 다른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떡이 되지 않는 거죠. 제법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시장의 구조물은 단 두 개의 보에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저 뒤쪽에 마우스가 보일까요? 보이네요.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장을 전면에서 봤을 때 앞뒤 방향으로 두 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모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콘크리트 모 사이에는 이렇게 케이블로 엮여져 있죠. 자, 다른 사진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시장의 전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몬세라 산 같기도 하고 파도치는 문양 같기도 한 이 곡면 지붕은 앞에서 보면 3개, 5개, 뒤에서 보면 7개, 뭐 여러 개의 이런 몰트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 몰트들이 내려와서 어딘가에 지지해야지 되는데 지지하지 않고 이것은 철골을 엮어서 만든 하나의 트러스 위에 지지됩니다. 근데 이 트러스가 바닥에 닿아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내고 있느냐면 여기에 지금 제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긁고 있는 게 바로 케이블입니다. 우리 무슨 현수교 만들 때 하는 케이블처럼 아주 강력한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두터운. 자, 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 시장을 지나고 있는 두 개의 보. 이 시장을 앞에서 뒷방향으로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보가 있는데요. 이 보의 치수는 지금 그림에 사람이 나와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건축에서 사용하는 치수가 아닙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말하자면 교량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쓸만한 토목 구조물의 치수예요. 토목 구조물에 쓸만한 거대한 T자형 보 두 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산타 카테리나 시장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자리를 파보니까 여기서 4세기경의 초기 기독교 공동묘지, 그리고 로마 시대의 유적, 그리고 무슨 어느 시대의 12세기의 유적, 12세기 수도원의 기초들, 그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된 거죠. 그 기초들을 다 공구리로 없애버리고 만들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구조체계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목 구조물에 사용될 사람이 이렇게 안을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기둥 위에 올려진 두 개의 보로 이 건물은 지지되고 있습니다. 건물 바깥으로도 그 구조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건물 전면에서 시작해서 후면까지 튀어나오는 이 T자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물이 이 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이죠. 이 토목 구조물에나 사용될 만한 엄청난 구조체 두 개가 이 건물을 좌우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네요. 만약에 여기 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볼트가 하나 올라왔다가 내려갔으니까 여기 당연히 구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라에스는 여기 구조물 두 개를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요 끄트머리에 있는 구조물을 하나, 둘, 셋, 넷 혹은 5배를 받을 만한 엄청난 힘을 받아야 되는 구조물이라면 여기가 엄청난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그게 아까 제가 그 화면에서 보여드린 토목 구조물처럼 생겨 있는 그 기둥입니다. 여기 끝에 기둥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진짜 이게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구조물과 요 구조물을 우리 현수교 같은 데서 쓰는 거대한 강선 케이블로 딱 좀 낸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옆으로 미는 힘이. 그 미는 힘을 거대한 강선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불안정한 구조물을 매다는 그런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분은 별로 없죠. 실제로 근데 엘링 미라이트 건물 중에 경기장이 건설 당시에 무너졌어요. 공사장 무너졌어. 사람 사망 사고가 났던 아무도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법 큰 뉴스가 됐어요. 왜냐면 엘링 미라이트는 당시만 해도 특급 건축가인데 특급 건축가의 건설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졌으니까요. 이게 공공건축물이고 공공의 재원이 들어간 건데 누구의 실수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결국은 건축가는 설계를 잘못하잖아. 시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대가 뭐죠? 여튼 땡기는 거랑 이렇게 땡기는 거랑 이렇게 땡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앵커를 거꾸로 박아서 그 구조물이 완공되기 전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 여튼 하던 얘기는 엘링 미라이트는 자잘한 여러 개의 구조물을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건축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을 만한 거대한 구조물을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놓고 그것을 우리 토목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구조체 같은 걸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 불안정함을 오히려 눈으로 드러내서 거기서 역동성을 찾아내는 그런 류의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산타카테리나 시장, 역사적인 문화재가 땅속에 묻혀있는 대성당으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사람의 유적이 발견된 이곳을 바닥부터 콘크리트로 뭐 매트 기초로 떡을 칠 수는 없는 일이죠. 나중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밑에 문화재가 어떻게 개발될 건지, 발굴될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의 구조물 위에 하나의 지붕을 덮으려고 했고, 그 지붕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구조물과 이렇게 어설프게 엮이고 싶지 않아서 컨트라스트, 대비를 이룰 수 있는 조적 구조물과 가장 대비가 될 만한 가벼운 철을 이용한 얇은 구조체로 건물을 만들었죠. 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볼트가 하나, 둘, 셋 올라갔으니까 이 밑에 기둥이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내부에 들어가면 기둥이 없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그 구조체가 지나가는 열은 이쯤 돼요. 여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올라갔던 볼트는 어떻게 받아지냐면 이 끄트머리에 있는 기둥에 받쳐지고 그 사이에 이 쳐지려고 하는 힘은 강선으로 쫙 잡아당겨갖고 이렇게 위로 올린 활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활을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끈으로 쫙 잡아당기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역학적으로 보면 그 상태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끄트머리에 거대한 콘크리트 보구조물이 있고 그 사이는 이 강선, 우리 현수교 만들 때나 쓰이는 이만한 두께의 강선이에요. 그 강선으로 가운데 있는 볼트들을 기둥 없이 무주 공간이라든 기둥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볼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뭔가가 받쳐야지 되는데 받치지 않고 다시 올라가요. 분명히 기둥이 있어야지 되는 위치인데 기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아함이 바로 이런 구조물이 갖고 있는 역동감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뒤에서 왔을 때 이 벽에 붙어있는 이 나무들은 이 주변이 리베라라는 동네가 실은 어촌마을 정도는 벗어나죠. 하지만 시장 근처에 있는 그냥 평범한 구조물이 있는 동네입니다. 평범한 구조물이 있는 동네예요.
평범한 구조물이 있는 동네인데 이 옆에 이것도 지금 엘릭 미라에스가 만든 주거동인데요. 원래 이 동네가 평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덧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덧창이라는 것은 이 동네에 원래 있었던 구조물의 기억을 여기다가 이식시키되 오늘날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변형된 과거의 기억을 담은 겁니다. 이 주변에 실은 이것도 엘릭 미라에스 건물이긴 하니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다 미라에스 건물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 우리 유럽에 여행하신 분들은 뻔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덧창들이 있죠. 그 덧창을 변형된 형태로 건축물의 조형적인 요소로 사용한 겁니다. 꺾어진 철골이라고 하는 상당히 약한 기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단단한 기둥 하나로 받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단한 기둥 하나로 받친 것과 꺾여진 기둥 넷으로 받친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산타 카타리나 시장은 바르셀로나에서 최초로 지붕 덮인 근대식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초로 지붕이 덮인 근대식 시장이에요. 이 건물, 이 시장의 역사에 있어서 지붕이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철골이죠, 철골. 그 1800년대에 철골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무슨 철골로 만든 온 동네 시장들이 1880년대 되면 쫙 들어서거든요. 이 건물은 50년대 건물이니까 그 중에 제일 이르다고 할 수 있겠죠. 여튼 그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시장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산안토니, 모르네 이런 데 시장이 다 그때쯤 지어진 시장입니다. 첫 번째 철골로 지붕 덮여진 시장. 철골로 만들어진 이 박공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이 밑에 있는 로마 시대, 중세 시대의 유적 그리고 1840년대 여튼 여러 개의 레이어가 서로 이렇게 떡이 돼서 중첩되지 않고 각각의 살아있는 레이어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레이어들이 합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공간 구조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구조 자체가 단순해요. 두 개의 보, 그 위에 얹혀진 하나의 지붕. 끝. 제 이야기도 이걸로 끝내는 게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엘릭 미라에스 베네데타 타글리아보의 산타 카타리나, 메르카타 산타 카탈리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